지금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급변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뭐 3월부터 혹은 4월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상승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제 뭐 바닥 찍고 상승세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필두로 은행권 주담대 기준을 계속 완화해주는 정책들. 특례보금자리론도 있고 40년 주담대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은행 쪽에서 저금리 대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0년 대출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대출 한도를 DSR에 우회할 수 있도록 완화해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출 금리를 억지로 낮춘 것. 그래서 처음에는 대출금리를 계속 억제하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를 하겠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억제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중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만 억제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늘어나니까 예금금리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금금리, 대출금리를 밀어 올리니까 예금금리까지 눌러버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경제시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다시 튀어오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상황이, 즉 집을 살려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은 감소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대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뭐 50년 주담대 억제, 특례보금자리론 폐지,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이제 작살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돈이 사라진다는 소리죠.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집값이 오를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대출 축소한 것들은 다들 아시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이게 27일 조기 종료된다. 그 다음에 50년 만기 주담대에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제한된다. 50년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DSR은 40년으로 계산한다는데, 그럴 거면은 이자 덜 내는 40년 대출을 받지. 물론 당장 쓸 돈이 많아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좋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출 축소하는 거, 뭐 인터넷 은행도 대출 축소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게 정부에서 이제 완전히 기조를 바꿔가지고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집값 올라가는 부양정책을 많이 썼다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부양정책이 아니라 이제는 억제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 그 중에서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실패했던 게 뭐예요? 부동산 규제는 잘했어요. 그리고 투기 수요들 들어오지 못하게 억제는 잘했고, 근데 가장 실패했던 것이 금융정책이었죠. 그래서 그 금융정책을 지금 나중에 21년도 그때부터 시행해가지고, 뭐 LTV 규제 이런 거는 의미 없고 DSR 규제 이런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됐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제 금융정책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어떤 게 되냐. 자, DSR 강화가 가속되는데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상금리를 적용한다. 왜? DSR 내가 지금 한 3%대 대출 받았는데, 이때는 DSR 40%에 맞게 받았어요. 딱 맞춰서 받았는데 금리가 올라서 5%가 돼요. 그러면 내 DSR은 40, 막 5, 6, 7, 8 막 % 막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DSR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 텀을 두자 해가지고 가상금리를 1%포인트 정도 더해준다. 그래서 연소득 5천만원 차주가 금리 4.5%, 금리 4.5%에서 가상금리 1%포인트를 더한다. 그러면 한도가 4억 대출 받을 수 있던 사람이 3억 4천 대출로 대출이 6천만원 정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또 하나 뭘 지금 고려하고 있어요? DSR 계산 때 은퇴 후 소득 감소도 선반영하겠다. 자, 예를 들어 내가 40대예요. 돈 한창 잘 벌 때죠. 근데 예를 들어 20대가 대출을 받을 때 40대 때는 20대보다 연봉은 오를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소득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왜 40대에서 이제 60대가 되면요 은퇴하죠. 그러면 내가 그 뒤에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만큼 소득이 나오는 건 확정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다른 일을 효익거리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소득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40년 대출을 받았어요. 40대를 기준으로 40년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에 20년은
충분히 막 연봉 올라가면서 능력이 되지만 이 중에 20년은 내가 은퇴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20년에 대해서 소득 감소를 선반영하는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몰타 같은 나라 보시면요, 거기 40년 주담대 거기도 있는 나라인데 어떤 식으로 내주냐, 내가 40세에 40년 주담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40년 주담대로 20년 동안 갚다가요 60세가 되면 은퇴 나이가 되죠. 거기는 은퇴 나이가 65세인데 65세가 되면요 25년 동안 갚다가 65세가 되면은 일괄 상환해야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생활형 숙박시설, 필리핀에 우리나라 건설사가 막 분양하고 짓는 레지던스 있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거기 현지 대출로 받는데 60세가 되면은 일괄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즉 갚을 수 있는 시기, 은퇴 전까지,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소득을 따로 고려해서 DSR을 적용을 하겠다. 저런 것들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한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죠. 스트레스 DSR 플러스 나이까지 하게 되면은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시중에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없어요. 특례도 끝났는데 특례 우대형 정도밖에 DSR 우회하는 게 남지 않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주담대 차주의 DSR은 평균 60% 정도 된다. 아직 다음 통계가 안 나왔지만 지금 막 정부에서 금리를 눌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 또 한 50% 이상 나왔어요. 즉 최소 50% 이상인데 DSR이 40%예요. 집값이 올라가겠냐 떨어지겠냐, 상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갈 상황이란 거죠. 채권, 예금금리 급등의 조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금 그래서 국채금리가 4%대에 육박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지만요, 국채금리, 채권금리는요, 기준금리는 올렸는데 시중금리를 억지로 억눌렀지만 채권금리가 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것 요거 간단히 같이 답변 드리면 되는 건데, 상승률이 금리가 언제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채권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요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금리 인하는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막 채권금리 떨어지고 집값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미국이 금리 동결되는 시기가 진짜 위험한 시기다. 왜? 미국이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채권 가격 하락이 멈추게 되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인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샀는데 사게 되면서 미국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죠. 미국 채권을 사게 되면은 뭘 팔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 채권을 샀겠죠. 한국 채권 팔고 미국 채권 사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 2년쯤 뒤에 경제위기가 많이 왔었다. 1, 2년 뒤에. 근데 이번에는 워낙 공격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아직 멈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가다가 언제부터 터지기 시작하냐면 미국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요. 아까 뭐 폭락은 언제 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융위기 원래 터지고 미국에서 자금 빨아들이던 시기였어요. 근데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미국에서 금리 낮추면서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처럼 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상황이 바뀐 거지. 그래서 거품은 그대로 남아있고 위기는 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젠가도 지금 넘어지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 터지면서 흔들림이 좀 덜해지니까 젠가를 더 높게 쌓아 올린 거야. 무너지면 더 남는 거 없죠.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지금 미국이 지금 긴축 기조가 장기화된다. 그래서 9월에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시카고 패드워치에서 97% 정도 동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다가 요즘엔 또 조금 떨어지는 분위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미국이 금리 동결한다고 하니까 조금 빠져나갔다가 다시 슬금슬금 돌아오는 거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 동결하면 환율이 쭉 빠져나가요. 가뜩이나 동아시아 3국 다 위험한데. 이런 상황인 거고, 일본도 심상치가 않다. 일본이 국채금리 최고고, 왜 이렇게 올라갔냐 했을 때 마이너스 금리 해제, 즉 일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였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가 되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국채를 늘렸죠. 그러면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돌리고 있었는데 요것에 이제 한계를 맞이한 거예요. 디플레이션 시대가 굉장히 길어서 계속 이렇게 되겠다 싶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온 거죠. 워낙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그러면은 그 일본 많은 국채는 누가 사줬냐? 일본 뭐 국민들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일본이 국채 발행하는 만큼 매입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풀었는데, 일본에서 긴축이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
있을지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국채 금리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위험 대출 많이 늘어나는 동안 굉장히 위험한 대출들 많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자, 50년 만기 신규 주담대 이게 8조 3천억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거의 한 7, 8월 거의 뭐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 다음 또 그 인터넷 은행에서 2분기 동안 5조 원 이상 대출을 풀었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 1금융권에 지금 4에서 6월 석 달 동안 2분기 동안에 주담대 증가분의 71.6%가 특례 보금자리론이었는데 요것들이 다 위험하다고 그랬죠. 얘는 금리 올라가서 위험해지는 거고 공격적으로 금리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나중에 대출 회수 요인이 된다. 대출 원금 회수 요인이 될 수 있는 대출이다. 그래서 DSR 지금 당장이야 우회한다고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게 어느 순간에는 은행권에서 부실 채권이 심해진다라고 느끼게 되면은 원금 회수를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근데 당시에는 LTV로 했다면 지금은 DSR로 할 것이다. 이게 몇 년 뒤에 있을 일인데 그런 대출로 대표적인 것이 DSR을 우회한 50년 주담대나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오히려 안전한 대출 같은 건 안 늘었죠.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게 뭐냐? 주담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상한 올라가는 폭을 상한하는 거다. 근데 요게 지금 취급이 안 되고 있죠. 왜? 저런 것들은 DSR을 우회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막 치솟진 않더라도 지금처럼 대출을 축소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위험한 대출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써부터 7월부터 매매량 꺾이기 시작했죠. 아파트 매매량도 전월 대비 4%, 3.7% 감소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많이 줄었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 8% 가까이 줄었죠. 그 다음에 공장, 창고, 토지, 단독 다가구 등 역시도 모두 매매량이 줄었다. 유일하게 저기 워낙 박살났었던 상업 업무용 빌딩만 조금 늘어났을 정도다.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을 또 하나 나타내는 게 뭐다?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전주 대비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분양 잘 됩니다. 앞으로 청약시장 살아날 거예요. 혹은 뭐 집값 계속 올라갈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10.1%포인트 떨어졌고 수도권은 더 크게 떨어졌다. 그래서 인천이 16.9%포인트로 엄청 떨어졌고 경기도 15.2%포인트, 서울은 14.5%포인트로 큰 낙폭을 보였다. 지금 심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공급자도 그 다음에 수요자도 지금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심리마저 벌써 꺾이고 있다 라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부동산 저런 식으로 심리도 꺾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도 지금 계속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유동성 축소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DSR도 강화하는 거고 금리도 올리는 거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집값을 떠받을 수 있었던 거는요 물론 전매 제한 완화 이런 걸로 청약시장에 투기꾼들 유입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금리 낮춰서 전세 가격 떨어지는 거 막고 집값 떨어지는 거 부담 받고 그 다음에 우회 대출 해주고 그 다음에 DSR 우회 대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대출로서 풀어가는 그 금융정책을 바꿔가고 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제일 위험한 나라는 어디겠느냐 이거겠죠. 금융위기 15년 지났을 때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폭은 G20개국 중에서 중국에 이어 2위다. 근데 이 중국이 부동산이 터지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터질 나라는 어디일까요? 생뚱맞게 갑자기 미국이 터질까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부채가 많은 나라부터 터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이 서브프라임들 대출 내주면서 MBS, CDS, CDO 이런 거 공격적으로 유동성 늘려가지고 그게 터진 거고 일본 버블 때는 일본이 버블이 막 생겨나면서 일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경제위기 때는 버블이 생겨 안 돼서 터지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발 경제위기가 온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온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왔을 때 거품이 그 다음으로 많이 쌓인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제일 위험해지는 나라가 어디다? 주택담보대출 축소했을 때 박살나는 나라가 어디다? 답은 나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